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세무조사. 내가 물론 그 투명하게 세금을 다 내고 세무조사 나와도 유재석 씨처럼 해려면 해. 나는 하나도 뭐 꿀리는 게 없어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두려워하는데 그 집 사가지고 돈 얼마 벌 거라고 세무조사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네. 그렇다면은 뭐 이제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절차, 인허가 지연, 자금 조달 이런 문제는 얼마나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왜 빨리 안 되는가? 안 되는 데 많잖아요. 네, 왜 빨리 안 뭐, 될까요? 뭐 입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일 뭐 결정적인 문제가 정부 뭐라고 규제라든지 뭐 이런 규제일까요? 규제가 아닐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네. 돈 문제죠. 규제도 네. 돈하고 관계가 네, 되죠. 네, 정부가 그렇죠. 규제를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규제는 돈이고 네.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명확합니다.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이제 조합을 만들죠.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저하고 우리 박 아나운서하고 이제 두 명이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입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재건축 사업 할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야,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 조합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주처럼 조합원이 되는데 누가 하지? 내가 할게.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합장이 되는 거고요. 사업이 진행하는데 돈을 누가 내야 될까요? 우리가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업하니까 우리 둘이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돈 좀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파트를 2개가 아니라 5개를 짓습니다. 그럼 3개가 남는 거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공사비를 하게 돼. 우리 돈을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사업성인데 그러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자 2개 지을 아파트가 5개가 되면 단순히 생각해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 가구가 더 늘어나니까 학교도 더 다녀야 되고 수도도 더 써야 되고 전기도 더 쓸 거잖아요. 도로도 더 써야 되고 주차장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해주되 그러니까 용적률을 좀 올려서 물량을 늘리게는 해주되 학교도 니들이 하나 지어야 될 것 같고 도로도 좀 넓히고 너희 동네에 공원이 없네? 공원 좀 만들고 주차장도 하나 만들래? 그렇게 하면 내가 용적률을 올려서 인허가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서울시 얘기를 다 듣게 되면 떼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땅에 더 들어가죠. 그럼 이게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에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들, 시공사들이 옛날에 도급 계약,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이제 많이 뒤집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공사 중단하고 올려달라 그러고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는데 그 돈은 또 조합원들이 내야 되니까 조합원들은 아유 하지 말자,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조합 내부에 또 소송도 걸리고 야 네가 왜 조합장이냐, 우리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또 조합장 내려와 막 싸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더 올라가죠. 공사비는? 그래서 그렇죠. 재건축은 속도전입니다. 네. 시간을 끌수록 돈은 올라가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지금 내야 될 돈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단순하게 어떤 정책, 뭐 인허가 단순화라든지 조금 도움은 되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이번 대책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조합원들이 공사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돈이 있고요. 재건축을 할 때는 분담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은 우리 분담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사비를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을 말하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조합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1인당 8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거는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인데 이 부담금이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개발 이익이 크잖아요. 조합원 1인당 한 3억에서 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나 조합원들이 자기 통장에 3억에서 7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이 과연
그렇죠. 바로 그 집을 또 팔아서 현금화를 할 것도 아닌데.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 집을 10년, 20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덕을 내라고 하면 못 내죠.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죠. 아니 나는 팔 때 양도세를 낼 거야. 지금 또 내라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요. 팔지도 않았는데 차익 실현도 안 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값 떨어지면 니들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잖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어서 뜨거운 감자예요. 아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만 나간 상황이네요. 엄밀히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부담금까지도 지금 이제 부과하려다 보니까 네. 차라리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니들 민간 공급 빨리 늘리려면 우리가 초과이관수 부담금은 차라리 우리가 폐지해 줄게라는 시그널을 좀 던져줬더라면 또 긍정의 메시지는 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빠져버리게 되고 뭐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나오니까 민간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가 말하는 23만 4천 원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조합원들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 이제 그 시세대로 뭐 세금을 좀 내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양도세예요. 그건 냅니다. 아 양도세는 내는데. 양도세는 내고 아, 팔지도 그래요? 않았는데 나는 네. 10년 후에 팔 계획인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지금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부과가 안 되는 이유가 네. 왜 안 되냐면 조합원들이 못 내겠죠. 주민들이 이건 낼 수 없는 세금이니까 왜 양도세를 몇 억씩 내는 이유는 팔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잔금이 들어오니까 10억이 들어왔어. 5억 내래요. 아깝지만 그래 5억 내라고 하는데 국가하고 내야지 내는데 팔지도 않고 돈이 없는데 내라고 하니까 이제 배를 째라고 합니다. 이게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돈을 안 내게 되면 세금을 안 냈다? 고지서를 날렸는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죠? 구청장이 압류를 걸고 공매로 넘기는데 자 부담금을 안 냈다고 압류를 걸고 공매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지방선거에 민심을 잃죠. 그러니까 내 주민들이 이게 양도세를 안 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조세 저항을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안 냈다고 공매를 넘기게 되면 아마 구청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굴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들도 부과하기 싫어해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우리 안 할게, 폐지할게. 대신 이들 열심히 해. 우리는 못할 줄 알았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부자 감세. 부자 감세.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폐지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이렇게 부과하지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좀 주거나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부자 감세로 이제 그것도 비난을 부자 할까요? 감세.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공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공급 대책처럼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공급, 절대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공급 물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 공급이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시장에. 그럼 매물을 내놓게 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물을 내놓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보유세입니다. 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한 500만 원 냈는데 내년부터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갈수록 올라간대. 1000, 1500, 2000. 팔까? 이거 매년 이렇게 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 팔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팔려다 보니까 양도세가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보통 우리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가격이 높으면 대부분 45% 구간에 걸립니다. 그런데 강남 3구, 용산구의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2주택 이상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중과세가 됩니다. 근데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만 했어요. 중과세 잠시 미뤄뒀어요. 그러면 지금 또 45%의 세금은 내는데 내년 5월 9일 돼서 이제 다시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중과세가 부활하게 되면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82.5%. 10억이 남으면 2억은 내 통장에, 8억은 세금. 국세청에.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잖아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 다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세금 정책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유세는 올렸어요.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80%니까 안 팔래. 그럼 안 팔면 어떤 방법? 보유하거나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래 남한테 80% 세금 내고 애국자 되고 남한테 주느니 우리 아들한테 증여세율이 최고 50%거든요. 80%낼 바에는 50% 내고 우리 자녀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증여가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도 이제 증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를 45%가 아니라 뭐 1년 내 2026년까지 팔면 35%를 줄게. 라고 하면 저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 자체가 세금을 낼 때보다도 더 이제 저렴하게 내놓는 분들도 계시는 그렇죠. 거죠. 더 네. 보면 예를 들어서 KB 시세에 대비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도 10%더 내려줄게. 라고 하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역시 부자 감세. 부자 감세도 이해를 하자면 무주택자들이나 집이 없는 분들은 저분들은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국가가 환수를 안 하고 저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야 이거는 불공정해. 그게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내려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면 주택시장 집값이 안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득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또 반대로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야지 부자 감세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첨예한 논란으로 정부도 쉽게 양도세 감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는 못한 것이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또 집값이 내려가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좋긴 한 건데 이제 상황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어떻게 실제 공급으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거를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글쎄요 이게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착공 물량이거든요. 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었습니다. 인허가를 하고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 30% 정도의 허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착공 물량이라고 했는데 공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게 되면 완공까지 한 3년에서 요즘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2026년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도 입주는 2029년 정도에 입주를 하니까 사실 내년에 지금 대책 발표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빨리 진행이 돼도 한 2029년, 2030년 정도의 입주 물량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붕 뜨는 2026년에서 2028년 6, 7, 8 이 3년의 공급 부족 보릿고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번 대책에서도 사실상 답이었고요. 뭐 유일한 답이라면 비아파트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용도 변경을 하거나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빨리 메우는 방법인데 원하십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한다? 아니 그냥 아파트였으면 네. 좋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 강력하게 내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을 못 사서 지금 이게 내가 불안하고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3년 정도의 보릿고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시장의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은 계획처럼 진행이 돼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계획처럼 진행하기도 쉽지가 않은 이유가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뭐 신도시야. 3기 신도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토지 보상이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은 거의 다 끝났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한 1년, 2년 정도 계획보다 단축을 할 수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유유부지 서울 같은 경우에 유유부지나 관공서나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유유부지. 네, 유휴.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태릉CC 기억나나요? 네. 태릉CC 만세대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 과천 정부청사 자리 뭐 개발하겠다. 멋진 청사진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그 많은 유유부지들 관공서 부지 중에 개발이 된 곳은 단 한 곳, 마곡지구에 한 개가 개발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니에요? 그게 다? 정부 땅이죠. 네. 뭐 국공유지일 수도 네. 있고. 근데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모두 공공 임대 아파트 좋지. 많이 공급하면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필요해라고 말하는데 그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 주택이 우리 집 근처에 생겨.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네. 나는 싫은데 우리 동네에 뭔가 우리 주민의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민 시설이나 아니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 뭐 문화센터나 네. 도서관이나 이런 걸 짓기를 원하지. 저 사람들 인식이 또 집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 레미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대형 레미안, 건설사를 자이, 원하긴 뭐 하죠. 힐스테이트 같은 네. 아파트들이 공급이 된다면 우리 집값도 따라 올라갈 수는 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집값은 안 오를 것 같아.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우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모두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뭐 자기 자녀들은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뭐 또 평준화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양쪽의 입장이 이해되는 게 객관적으로 일은 그렇게 하되 내 문제가 되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를 많이 했는데 잘 추진 안 됐던 이유가 일단 주민들이 반대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회의원들이 네. 또 싫어합니다. 그렇죠. 반대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잃으면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황제예요. 네. 이거 나한테 표를 주는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역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이 다음에 당선될까요? 안 보장이 되죠. 없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요즘 주민들이 민원 넣고 머리띠 둘러매고 싫다라고 하는데 공공이 야 시끄러 우리가 공급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문제들이 저는 또다시 재현이 될 것이고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달래주느냐가 관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뭐 공영 주차장을 좀 넓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주민 편의 시설 그 아파트의 뭐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뭔가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로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공임대 아파트 지어버리려고 그러면 저라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수도권에 이제 135만 가구의 첫 삽을 5년 내에 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릿고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그건 그런 어쩔 수가 상황인 없습니다.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안정에 뭔가 기여를 한다거나 그건 당장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지역에 또 대규모로 아무리 공급이 된다 한들 네. 시장의 집값을 낮추는 데는 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 충분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정부도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이 공급 대책으로 우리 집값이 서울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임기 5년 동안 안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공급 대책만 발표했겠죠. 네. 근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살짝 뒷부분에 뭐가 들어갔냐면 규제도 있고요.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뭐 어떤 규제가 들어갔냐면 세무조사,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랑이 곡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보유세를 올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건 대통령께서도 세금 규제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뒤를 미뤘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값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세금 규제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세무조사. 내가 물론 그 투명하게 세금을 다 내고 세무조사 나와도 유재석 씨처럼 하려면 해. 나는 하나도 뭐 꿀리는 게 없어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두려워하는데 그 집 사가지고 돈 얼마 벌 거라고 세무조사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나왔냐면 전세대출
네. 하고 매매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의 LTV 그러니까 집값이 대비 몇 퍼센트 대출이 나오느냐.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내렸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4억까지 더 줄였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627 대책 때 6억으로 캡을 씌웠잖아요. 6억까지만 나와 100억 아파트도 6억만 대출해 줄 거야. 6억이기 때문에 40%라고 하더라도 강남 상구, 용산구는 고가 아파트 시장들이 많아서 실제로 40%나 50%나 어차피 6억에 캡이 씌워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홀로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들 일부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대사업자, 매매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임대사업 하지 마라. 한마디로 전세 끼고 사지 마라. 라는 게 나왔고 또 하나는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데 2억까지 누가 규제하냐면 집 하나 이상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학군지가 좋아. 목동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목동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애가 다 컸어. 애가 다 컸는데 계속 목동에 살 이유는 없잖아요. 비싼 집에. 그러면 전세 주고 전세금 받아서 외곽으로 가가지고 저렴한 전세에 삽니다. 그러면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2억까지만 나옵니다. 나가 4억을 받고 싶고 3억을 받고 싶어도 2억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세 끼고 투자하지 마라 라는 건데 우리가 이 대책이 구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의견이 분분했던 게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빠졌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면 저는 경고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만에 하나 공급 대책이 당장 뭐 알맹이가 없다고 치더라도 만에 하나 투자 심리가 자극을 받아서 집값 올라가게 되면 강남은 야 우리 세무조사 할 거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 장관도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성동구 마포구 니들 집값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규제 지역들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국토부가 지정해 버릴 거야. 강동구, 동작구 너희들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해 버린다라는 경고 카드를 줬고 야 그래도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제가 3년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 물량이 당장 안 나오니까 전세 대출 규제하는데 1주택자들만 2억으로 규제를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냥 세입자들 다 DSR 적용해 버릴게. 3억으로 캡 씌워 버릴게. 이런 규제들이 후속 3차 대책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할 수는 없고 지금은 맛배기로 1주택자들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니들이 왜 전세 끼고 사니? 이걸 2억으로 막았는데 지켜볼 겁니다. 만에 하나 집값이 반등을 하고 다시 상승폭을 키우게 되면 규제 지역 지정하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무주택자들도 DSR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점점